국민의힘 이슈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선거 분석이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놀랍습니다.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95명을 배출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일하게 야당이 된 직후 치른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당선인 수가 각각 2명, 42명 증가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 잘했네. 잘했네. 잘했다. 화이팅! 네. 저는 이런 선거 분석은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국민의힘 분석은 이번 선거와 직전 선거인 2022년 지방선거가 아니고요. 하나 건너뛰어서 2018년 선거를 분석한 겁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 대해서 패배다 아니면 선거 결과가 아쉽다라는 분석은 전혀 없습니다. 이 보고서가 화제가 된 건 장동혁 대표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대목이고 이게 이제 원내대표는 약간 패싱됐다라는 거잖아요. 당 사무처에서 그냥 발표했다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는 이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인데 그럼 이건 뭡니까? 지금 당권파가 우리 계속 갈 거다. 우리가 우리 완전 망한다고 했는데 2018년 똑같지 않았냐? 탄핵당하고 지방선거 치르고 근데 그때보다 지금 성적이 더 좋다. 이거 다 장동혁 니네가 배척하고 너희가 외면했던 우리 대표님 축지법 쓰셨다 이 얘기인 거죠 결국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아프시지 않냐?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당하니까 아프잖아요 지금. 아니 이게 이제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는 16개 시도 전체를 아우르며 후보자들의 당선을 위해 혼신을 다하셨다. 그리고 장 대표 취임 이후 공정한 공천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서 뭐 혁신해 왔다. 뭐 이건 자화자찬을 넘어서 거의 추앙 수준의 그 선거 분석이 나왔는데 올림픽공원에서 테이블 놓고 썼나 봐요. 근데 누가 한 거예요 이거 도대체? 이게 이 정종식 원내대표가 사실은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자기 고백입니다. 정종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자기가 보고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누워서 침 뱉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 지도부는 투트랙인데 하나는 당대표고 하나는 원내 지도부거든요. 왜냐하면 원내 중심 정당으로 변화해가는 흐름으로 볼 때는 원내대표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근데 이 분석을 원내대표한테도 보고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시스템이 지금 잘했다. 시스템이 붕괴됐다고 하는데 그 시스템 안에서는 장동혁 잘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정정희 대표가 그 발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제 당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유리됐다라는 거는 이미 여러 차례 확인이 됐잖아요. 제가 뭐 얘기했지만 올림픽 공원만 가면 축제인데 여의도만 오면 다 물러나라 그러고 본인 얼마나 힘들겠어요 마음이. 그러니 이번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십시오. 이런 타이가 이겼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식이 있는 거고. 근데 정정식 원내대표의 말에서 주목해야 될 건 2월까지 버티겠냐예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 어쨌든 자녀 임기가 아닌 임기가 되는 시점 즈음에 다시 전당대회를 해서 당대표를 뽑고 장동혁이 공천권을 행사할 일은 없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 이른바 정점식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이제 언더지니언 그룹이 진짜 자기들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어쩔 수 없고 어쨌든 전당대회를 다시 할 거고 그 전당대회를 다시 해서 뽑히는 대표가 공천권을 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동혁은 그냥 좀 두자. 뭐 이런 정도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실제로 대구 분위기는 혹시 좀 들리나요? 어떤가요? 대구 분위기는 정치 뉴스에 관심이 전혀 이제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김부겸 후보 지지했던 20대, 30대, 40대 압도적으로 승리했거든요. 김부겸 후보가. 너무 실망이 크니까 안 보죠 뉴스를.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또 보느냐. 지금 의외로 이제 승리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또 이제 집안 싸움이잖아요. 이 지긋지긋한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은 좀 안 봐요. 관망하는. 안 보고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정치에. 그래서 그 장동혁 대표는 어쨌든 이제 이게 핵심이 비대위 체제로 조금 가다가 조금 비대위 체제로 가다가 이제 잔여 임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풀 임기를 할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을 시점에 풀 임기 전당대회를 해가지고 총선 공천권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제 이걸로 이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제가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해보면 다음 총선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장동혁이 연임을 심지어 하더라도 왜냐면 정권 후반기이고
민주당의 내용 사태나 이런 걸 쭉 봤을 때 자연스럽게 정권 심판론이 올라오면서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핵심이 뭐냐? 결국 내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장동혁이 대표가 되거나 누가 대표에 되는 데서 내가 공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 셈법이 복잡한 거지. 이 국민의힘의 노선을 뭐 국부와 결별을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건 뭐 그거 안 해도 그들도 다 껴안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재명 씨라는 사람 다 모여라, 민주당 씨라는 사람 다 모여라. 어차피 그렇게 갈 거니까. 그건 중요한 거 아니야. 벌써부터 이런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가 있는 거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언더진윤들 만나서 내 공천 다 보장할게. 나 그냥 당대표만 하게 해줘라.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지금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비토 세력이잖아요. 의원수도 별로 없고 내가 공천 다 해줄게. 좀비건 강식은 필요 없다. 나는 그냥 간다. 이렇게 해서 장동혁 대표가 시간을 확보하면 그런 협상, 장동혁 대표가 어쨌든 지금까지 굉장히 정치 노선을 빨리 바꿔왔잖아요. 빨리 바꿔왔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자.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10%가 다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이 얘기한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건 시간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문제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장동혁 그 시간은 장동혁 대표도 알차게 보낼 수 있어요. 알차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 편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관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의원들은 나의 공천만 확보가 되면 대표가 장동혁이 우리가 선거를 이긴다는데 이거 상관없어지는 거죠. 지금 그리고 지지율도 역전했는데 뭐 이런 거죠. 연결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동훈 의원이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는 이미 정통성 상실했고 복당해서 2030년 제 발음도 잘 안 되네요. 2030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겠다. 벌써 대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대답 듣고 이제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자연스럽게 계속 저런 얘기 할 거잖아요. 계속 할 거고 지금 패널들도 국민의힘 패널들도 봐요. 대통령 지지율 조금 떨어지니까 이때 다 싶어가지고 아니 뭐 대통령은 뭐 대단히 합리적인가? 똑같은 사람 아니야? 뭐 민주당이나 대통령이나 극단적인 건 똑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또 모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들이 뭐 옳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게. 그러면 집권 2년 차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는 민주당이 이제 크게 되돌아봐야 되는 거죠. 상대방이 저런 공격한다는 게. 한동훈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이 반성해야 한다. 그렇죠. 빈틈이 보였다는 거잖아요. 빈틈이 보였다. 2년 차에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레임덕 있을 때나 나올 법한 얘기들입니다. 그 선거를 이겼어야죠. 부산 북구를 그 구도에서 민주당이 그 선거를 못 이긴 게 크고 한동훈의 콘텐츠는 이거잖아요. 보수 재건, 나 보수 전략 자산 이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030 대선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가 많이 이제 말하자면 본인의 값어치를 높이는 방법이죠. 알겠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 법원이 연어 술 파티 허위에 대한 판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 국회 증언이 허위였다라는 사법 판단 내려서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그러니까 뭐 위증을 했다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징역 4개월 선고했다라는 말씀까지 들어야 하는데 간단하게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지을까요? 네,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었기 때문에 2심은 그게 아니에요. 국민참여재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절차를 자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열흘 동안 그 사상 최장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증인신문도 비교적 짧게 할 수밖에 없고 집약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하고 법원이 통상적으로 원래 하는 그 일반 재판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달라서 지금 이번에 보면 양형도 그 징역 4개월도 그냥 그 배심원의 다수 의견 그대로 따라갔더만요. 따라갔죠. 그래서 항소심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검찰 서울 고검의 TF팀의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더 강조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1심에서는 아마 미약하게 반영된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 저는 충분히 다른 판단 내릴 수도 있다고 봐요. 뭐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다만 이거가 일단 어쨌든 요청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 결과에 대해서 또 뭐 이렇다 저렇다 정치적으로 정쟁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재판의 성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취지의 판결들도 있고 유죄 취지의 그러니까 판결도 있는데 그 부분을 2심을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이건. 알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2부로 바로 넘어갈 텐데요. 강수영 변호사님 지금 바로 JTBC 가시죠. JTBC 동료들에게 파이팅하라고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